경제 암살범, 경제 저격수와 자칼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 이제 보시겠는데 경제 저격수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 세계가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이 미국의 특히 기업가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의 문제를 유전이라는 그런 큰 이점이 있지만 석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끝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보다 더 많은 석유 보유량도 있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돈세타 프로젝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우디 왕가와 맺은 협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미국이 없어집니다. 이라크만 장악하면. 그래서 이라크를 갖는 사람이 중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라크는 미국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팔아먹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존 퍼키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업체, 컴퓨터 시스템 공급업체, 비행기와 미사일, 그리고 탱크 제조업체, 제약업체, 이런 모든 그 업체들이 바로 눈독을 들였던 곳이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과거에는 소련이었습니다. 구소련을 방어하기에 지정학적으로 이라크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이라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에 도 좋은 거리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리가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 눈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자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라크라든가 과거에 그쪽으로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거기서 다 발원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수자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바로 이 수자원의 중요성이 중동 지역에서 점점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바로 가장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수자원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모두 이라크를 관통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요,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의 수자원 그 운영 시스템이 민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 자체도 바로 기업들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이 바로 수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차단하면 아래 위치에 있는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이란 등이 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시록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여기에 보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그 연합군이 바로 강물이 말라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강이 거의 창세기 이후에는 말랐던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라크에서 북쪽에서 수력발전소 등을 건립하면서 지금은 말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언들이 응해져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는 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석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적 그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봤을 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사막의 현대적인 도시들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의 세계 최첨단 기술 그런 혜택을 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바로 돈세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그렇게 이윤을 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후세인이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사우디 사람들은요, 국제법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별 대우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게 돼요. 테러에 가까운 급진주의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아파 수장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은요, 수니파 수장격이고, 그 수니파 수장격인 바로 이란이 테러 단체들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라든가 뭐 아니면 가자주의 하마스라든가 이런.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역시 그런 그 무장 정파에 돈을 대주는 일을 하는데 미국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주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이 오사마 빈 라덴이 당시에 소련과 전쟁할 때 빈 라덴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전쟁할 때 오사마 빈 라덴이 바로 그 미국이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싸웠을 때, 그때 바로 미국에서 돈을 대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말하자면 키운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거래한다면 그가 만일 히틀러 같은 사람처럼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렇게 미국에만 협조만 했다면 눈 감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통치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권력의 자리에 지금도 아마 살아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이라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공장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 국민들의 원성은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편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자, 미국의 석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석유 달러와 미국 정부 채권의 이자로 미국 기업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라크 전역에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고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끝까지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바로 딴 길로 걷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처럼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담 후세인에게 탱크와 전투기를 팔고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화학시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병사들이나 보면 대부분의 미국제 무기들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독자적인 행동이 미국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나마를 그렇게 무력으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군사를 보내서. 파나마에서처럼 그 부시 대통령 겁쟁이라는 이미지가 막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다국적 군으로 이제 구성된 50만 명을 이라크로 파견을 합니다. 자, 사담 후세인의 그 이라크 침략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미 공군을 파견해서 이라크군 병력과 민간인에게 공중 폭격을 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100여 시간 만에 바로 대성을 거두면서 부시의 지지도가 90% 정도 오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외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바로 이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자,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2003년에서 2011년 걸프전 사망자가 총 40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은 3조 달러나 소비하게 됩니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할 것을 명령하는 결의안 687호를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유엔도 미국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을 바로 대량 살상 무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사담 후세인이 즉 이라크 국가가 이런 것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호소했기 때문이고, 유엔에서도 이것을 제재하는 결의안 687호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조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50만이나 되는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대량 살상 무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라크 국민은 그냥 공격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입니다. 자, 당시에 우리가 TV를 켜기만 하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부시 대통령이 나와서 세 나라,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세계적인 악의 축이라고 계속 그들을 바로 테러리스트와 동일일범으로 몰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 플레이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주류 매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부시의 이 말을 듣고요,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미국이 두 번째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적을 죽이거나 그래서 트라우마 상태로 빠집니다. 아니면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자신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사막의 모래 폭풍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로 사막에다가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미국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돌아와서 군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살은 사람은 돌아왔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던 미군들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지만 다양한 심리적 그런 부적응 증상입니다. 이것을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PTSD라고 해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것을 겪으면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미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들은 또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에 또 투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세상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시가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습격하거나 석탕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라크를 그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는요 수자원이라든가 지정학적으로 석유 자원, 그래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그래서 부시는 따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라크의 재건 사업을 미국이 아주 큰 건설회사 빅텔 그룹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경유착이죠. 자, 세계 제국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부분의 미국인들 역시 동참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화와 민영화입니다. 세계화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그 국가의 자본을 민영화시키는 겁니다. 자원을 민영화시켜서 국제그룹이 가져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국적 그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문어발처럼 자기 기업이 전부 다 뻗어져 나가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제 지구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바로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들을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들 기업은 말입니다. 그 나라의 규칙과 규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은 따르고 어떤 규칙은 따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경제계의 바로 골리앗이 이미 탄생되었다. 이 경제계 골리앗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후손들은 평생 갚아도 절대로 갚지 못할 그런 빚을 떠안고 태어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로 돈을 벌어서 경제 저격수로 후원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괴물, 바로 이것이 기업 정치인데, 이 기업 정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지 중요한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록펠러를 지목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또 생각했던 사람인데,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설립한 바로 그 회사가 체이스 은행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센터는 1960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쌍둥이 빌딩이에요. 자, 그래서 높이 두 개의 빌딩이 있잖아요. 빌딩의 이름이 하나는 데이비드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나는 넬슨이에요. 이 두 개의 빌딩. 근데 그 쌍둥이 빌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록펠러에게는.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부실했고 엘리베이터도 비효율적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첨단 광섬유 인터넷 시설을 이제는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건물이 쌍둥이 빌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센터는 그에게 가장 큰 문제 덩어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전 세계는 경악했지만 록펠러 편에서는 참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사마 빈 라덴은요,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그런 컨설팅 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백만 달러치 무기도 넘겨받았으니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라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역시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기업의 소나기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간 사람들에 의해서, 기업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지진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도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백마가 나타나면서 전쟁 붉은 말도 나오고 기근이 나타나고 죽음이 오는 것을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역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네수엘라는요, 사담 후세인에게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1922년 12월 14일에 마라카이보에서 4월 동안 석유가 하루에 수십만 배럴이 하늘로 막 솟구쳐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됩니다. 천연자원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가 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1930년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국이 됩니다. 몇 년 후에, 불과 8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중에 하나로 됩니다. 석유덕의 부자가 된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 그리고 미국의 기업 정치가 가장 희생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임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석유가 준 부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굉장히 국민들은 지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바로 우고 차베스인데 급진적인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법원과 다른 조직을 다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콰도르의 하이메 롤더스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
암살되기 직전에 도입했던 법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탄화수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국 석유 업체들에게 로열티를 2배나 부과하는 내용이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영석유 회사의 중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합니다. 이 민영화시키는 것이 다우치그룹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국영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베네수엘라도 그 표적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자, 1973년 석유 수출국 가운데서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국가 예산은요 4배 가까이 뛰는, 왜냐하면 석유가 많이 나라니까요. 그런데 경제 저격수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각종 산업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고청 건물을 세워주겠다면서, 이때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니까 그 땅에 국가 예산이 4배나 뛸 정도로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다시 엄청난 이제 부채를 떠안깁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락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은요 긴축 재정을 실시하려고 압박해서 미국 기업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역시 기업 정치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11 테러 직전까지 부시 대통령은 고민을 하게 돼요. 베네수엘라를 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라크를 치려는 미국의 계획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라크를 쳐야 되는 아프가니스탄전을 먼저 일으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에 베네수엘라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 정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방해하는 지도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석유는 여전히 음모의 원동력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과거 이란에서 사용했던 바로 커미트 루즈벨트의 방법을 베네수엘라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뭘까요? 커미트 루즈벨트가 어디로 갑니까? 그 베네수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란에서 했던 건데, 이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모사데크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팔레비 왕조를 건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을 하죠. 돈을 왕창 보내서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국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이면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국민 스스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런 폭력배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데모나 집회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베스를 쫓아내요. 그런데 희한하게 차베스는 72시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요. 권력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국영석유회사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스파이 노릇하는 자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스파이, 에너지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산업 스파이 자칼입니다. 이런 자칼들과 전형적인 파업을 주도했던 바로 반대 세력 지도자 2명에게 바로 25년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부시 행정부의 큰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 그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국 정치 및 경제상의 이익을 위해 중남미와 전체주의 정권들을 지원해왔다. 전체주의 정권들입니다. 독재자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CIA는 과테말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고 칠레에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쥐게 했다.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출된 힘이 없는 페루의 현 정권을 CIA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도왔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 밀매를 이유로 거의 20년 동안 미국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온 마누엘 노리에가, 지난번에 우리 봤죠, 파나마. 노리에가를 몰아내기 위해서 1989년 파나마를 침공했다. 그리고 미국 법정에 세워서 오랫동안 형을 살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1990년대에는 니카라과의 좌파에 저항하는 비무장 반대 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현금을 받고 이란의 무기를 팔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현 상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상태인가? 자, 미국민들은요 모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부흥이라는 그 아래 숨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덮개를 만들어 표피 밑에 숨어 있는 바로 악성 종양을 미국 사람들은 바로 숨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만들어서 덮는 것뿐이지 실제로는요 악성 종양이 미국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이 X선을 사용하며 이 종양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바로 이 제국은 통계상에 우선에 드러난 것 보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미국이라는 제국은 자살 그리고 약물 남용 이혼 아동 성추행 강간 살인율이 터무니없이 높다. 산업시설과 화학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정도이다. 성냥 하나 던지면요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로 화학물질들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에어로졸 용기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DDT 사용,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DDT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이 DDT를 사용해서 소독하고 뭐 이도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 잡는 약물인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DDT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 기업 정치를 만들어냈다.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정치가 바로 미국 사람들 자신이다. 미국민들이 자기네들만 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 세계와 그 자원을 지배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틀어주고 있는 세계, 미국에서 원하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군대들, 세계 제국을 이끌어가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세계 무역체제, 그리고 세계 은행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세계적인 그런 기구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위해서 사실은 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 이런 은행, 기업, 정부에서 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정치에 맞서 싸우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 국민들 스스로가 바로 이런 대기업에 몸을 담고 사실은 월급을 받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바로 집과 자동차, 음식이나 옷이나 전기, 보건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함께 알면서도 불의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열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이웃들이 그동안 복음처럼 여겨왔던 그 믿음,
이 대기업이 오히려 복음처럼 믿어왔던 그런 그 믿음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결국은 시스템이 바로 자기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더라도 맞설 수 없다.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이 전 세계를 바로 파멸로 이끌어가도 역시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과 이 세상 다른 아이들이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분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홈킨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만큼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구도로 가고 있어요. 경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미국은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분은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통계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신기록이 수립되는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든 골리앗이 지배하는 제국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는 경제계 골리앗이 장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지구는 바로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미국이라는 큰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쨌든 간에 강대 국가로서 전 세계 질서를 딱 주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깡패들이 아주 현저한 두목, 힘이 좋고 강력한 한 두목이 있으면은요, 질서가 사실은 잘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저한 두목이 없는 상태의 깡패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싸움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장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큰 그 형님격인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구도라든가 정치적인 면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 스스로가 이미 자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러면 무너지면 힘의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때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제국은 과거의 제국보다 더 나은 법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 적어도 로마라든가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인보다 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민주주의 국가이고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낫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제국보다 더 엉망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를 그들이 지배하는 구도로 가지만 그들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는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제국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다음 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제국입니다.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나라, 그 중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미국이 포함된 세계 모든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이렇게 세계 대제국이라고 지금은 우뚝 서 있는 미국조차도 마지막 때는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서로 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겨루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현장 깡패가 죽어버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세력 다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세력 다툼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 그런 시절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는 국가의 권력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 제국은 하나도 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서로 권력 다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국권이 넘어가지도 않는 나라,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임박한 때인 만큼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습니다.